거장들도 자기 맞는 흐름을 찾아갑니다. 하워드막스는 하이힐드 금리가 갑자기 뛰었네. 스프레드도 엄청나게 뛰고. 그러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건데 난 여기 기회가 있겠다. 이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채권 투자의 최고 수임에도 불구하고 난 금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금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국 주식보다는 유럽 주식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유럽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염두에 두고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비미국 주식에 베팅하는 거, 금 투자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약간 하락의 초입, 중반, 끝 어디쯤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향성을 짚는 거는 상당히 승률이 떨어지는 게임이라서 저는 여기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네. 하는데 정확히는 아까 앞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지수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기는 힘든 시기지만 근데 종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에서도 찾을 기회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일부 종목에서 지금이 약간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여기서 다시 거장의 말을 빌리자면 앞서 네. 이제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최근 네. 발간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메모의 결론이 나는 지금 매수를 한다였어요. 근데 그거를 전체 시장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자세히 종목별로 보면은 그분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을 주로 하시는데 어쨌든 회사채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들을 쭉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것들이 지금 이따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는 베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식도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너무 싸졌는데 하고 싶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베팅하기보다는 종목을 찾아서 저평가된 거에 베팅하는 게 지금 맞는 흐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중에 어느 쪽에 더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비미국 주식이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면 한국 주식이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및 유럽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코스피가 미국보다 좋기는 했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비미국 주식의 주가 지수를 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분모에 비미국 주식이 들어가고 분자에 미국 주식이 들어가는데 그 말인 즉슨 이게 이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미국 주식보다 비미국 주식이 잘한다는 네. 거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비미국보다는 미국 주식이 짱이라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평균이고요. 근데 이제 평균치를 2000년, 2010년대 이전까지 벗어난 적이 1970, 70년대 니프티 50 버블 미국에 그거 있을 때랑 그다음에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평균치를 좀 벗어나서 비미국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좀 고평가됐다라고 했는데 2010년을 지나가면서 이게 1시그마를 넘어가서 그렇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영역으로 올라가 버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급락을 최근 이제 올해 비미국 주식이 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그래서 이제 비미국 주식이 평균 회귀를 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미국 주식이 작년 말부터 비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비싼데 내부에서 불안정성도 나왔고 근데 같이 상대적으로 밸류를 보면은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좀 더 싼 편이고 그래서 작년 말에 이 거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올해는 비미국보다 2025년은 미국보다 비미국 주식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베팅하는 흐름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좀 비미국 주식이 좋을 거라고 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앞서 봤던 이제 밸류 문제도 있지만 달러 지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파란색이 달러 지수고요. 네. 이 빨간색이 앞서 본 그 그래프입니다. 미국 주식과 비미국 주식을 대비한 그래프. 근데 보시면 이게 달러 지수랑 그대로 가잖아요. 달러가 세면은 미국 주식이 세고 네. 달러가 약해지면은 비미국 주식이 세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달러 지수가 어제 제가 밤에 확인한 거랑 100이 깨졌거든요. 딕시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불안감이 강해질수록 달러가 깨지고 아래로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달러에 눌려있던 이머징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공포에 매수할 때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지금 매수는 지수 전체보다는 네. 개별 종목의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가격이 싼 거랑 가치가 싼 거는 다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 주가가 20% 빠졌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주가로 보면 20% 떨어졌지만 가치로 보면은 아직 비싼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PR을 대표적인 가치평가 척도로 쓰잖아요. 상대 가치평가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거치부터 쭉 해가지고 100분위를 낼 수가 있어요. 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밴드를 만들어서 봤을 때 주가는 20% 떨어졌는데 한 과거 10년치 PR을 쭉 봤을 때 지금은 평균보다 좀 높은 상황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네. 빅테크 주식 중에서 몇 개 있기는 하고 그래서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가치가 싼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었나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과거 PER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한 평균치, 평균보다 한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 정도. 아직도 고평가 그러면 고평가는 가치보다는 가격이 높다는 거죠, 주가가. 뭐 그렇게 싸지진 않았다. 네. 또 다른 기업이 있나요? 그리고 좀 더 급락해서 좀 싸진 테리토리로 간 기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버는 확실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뭐 지금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최근 시장 조정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좀 투자 매력이 높아진 기업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아,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상승할 거라가 아니라 싸서 샀거든요. 또 이 투자에 또 금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기업에 비싼 주식보다 나쁜 기업에 싼 주식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건 결국 이제 가치와 가격의 괴리의 폭을 이제 이익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그 한창 하락할 때 거의 PER 1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싼데?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가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데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3년이니까 24년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순이익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뭐 자율주행 택시 위협이라든지 아니 이번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갑자기 밸류가 떨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버가 지금 상승세와 버는도에 비해서는 좀 가치가 좀 싸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손실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손절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손절매 기준을 매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치로 기준을 들어갔다. 그래서는 이거를 가치로 들어가서 뭐 장기간 지금 가치 평가가 싸니까 적정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겠다. 이 기업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밸류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매수 들어갔던 그 가치 기준 요게 훼손되지 않는 한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이제 좀 모멘텀 기준으로 들어갔다. 혹은 성장성 기준으로 근데 성장성이 좀 이 기업 훼손이 됐네. 아니면은 뭐 모멘텀이 좀 죽었네. 라고 하면은 뭐 바로바로 또 손절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기계적인 손절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현물에서는 기계적인 손절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선물 옵션 할 때는 기계적인 손절을 하기는 하죠. 사실 워렌 버핏은 영원히 보유할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워렌 버핏이 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재미는 좀 워렌 버핏 TSMC 단타를 치셨다 라는 거고 10년 글쎄요 10년 근데 뭐 제가 뭐 염세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말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관성적으로 움직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장들이 항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이런 단순히 하락이 아니라 뭔가 세계의 질서의 전환 시기에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1945년부터 지금 2020년 그때까지는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전쟁이 없던 시대 네. 그리고 미국이란 초강대국 하에 패권국 하나가 있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는데
자유목도 하고. 근데 이제 관세 물려서 자유목도 잘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탈세계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시기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질서가 바뀌면은 그 전까지 쌓였던 데이터나 패턴들이 또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10년 베팅은 조금 힘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세계 질서는 바뀌어도 트렌드는 있잖아요. 네. AI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1, 2년 갈 게 아니라 5년, 10년 쭉 갈 트렌드니까 뭐 그거 AI 경쟁력에 있어서 이 기업은 뭐 5년, 10년이 지나도 이 공고한 혜자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장기적으로 유지될 테마에서는 베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향후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섹터는 약간 AI 산업 분야인가요? 그쵸, 뭐 AI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1, 2년 해서 될 게 아니고 결국에 지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AI 경쟁 뒤처지면은 뭐 바로 이 패권 경쟁, 국가 입장에서 보면 패권 경쟁,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업의 이 점유율 경쟁이죠. 여기서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계 질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거는 무관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갈 수밖에 없는 테마에는 베팅을 좀 할 수 있다 네.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 혹은 대형주 어떤 게 더 매력적인 좀 투자처라고 보시나요? 뭐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안정적으로 대형주를 좀 뭐 하겠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금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대표적인 가치 평가 척도가 PER밖에 PER 외에도 많습니다만 PER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평균치까지는 그래도 내려갔거든요. 평균보다 비싸거나 약간 싸거나 그 수준까지는 왔어요. 대표적인 빅테크들이. 나는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모아가겠다. 어차피 난 장기적으로 빅테크 모아갈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주도 괜찮고. 근데 다만 이제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거는 이 반등에 내가 수혜를 얻겠다라는 욕심들이 있으시잖아요. 반등의 수혜는 이제 중소형주가 낫죠. 왜냐하면 이제 베타라고 하잖아요. 변동성이 훨씬 더 중소형주가 크니까.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중소형주를 사되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돈 못 버는 주식들, 그러니까 꿈을 파는 기업들이라고 하죠. 네. 상당히 고평가되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을 샀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지하에 영원히 갇히는. 네, 바닥인 줄 알았더니 네, 지하가 있는 곳일 수도 그죠. 있겠군요. 지하가 있는데 1층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지하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니프티 50 아까 제가 차트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코카콜라가 최고의 우량주, 지금으로 치면 빅테크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중소형주였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니프티 50 버블이 막 터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하니까 반등이 코카콜라보다는 조그만한 중소형주보다 세겠다라고 해서 그때 들어갔다가 영원히 못 나온 사례들이 있다 과거에도. 네, 그래서 중소형주 들어가는 거 좋은데 얘가 돈은 잘 버는 기업인가 재무는 탄탄한가라고 보셔야 된다. 물론 이제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차트를 통해서 모멘텀으로만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의 고수들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눈에 띄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2025년 어떤 하나는 큰 흐름보다는 여러 가지 자잘한 흐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거장들도 자기 맞는 흐름을 찾아갑니다. 하워드 막스는 하이힐드 금리가 갑자기 뛰었네. 스프레드도 엄청나게 뛰고 그러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건데 난 여기 기회가 있겠다. 하고 이제 뭐 금 얘기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이제 최고수라고 불리는 그 거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채권 투자의 최고수임에도 불구하고 난 금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금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잘한 흐름 그리고 또 미국 주식보다는 유럽 주식이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유럽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눈에 띄는 그 거장들의 흐름 중에 하나는 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하나 딱 찍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들이 좀
염두에 두고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비미국 주식에 베팅하는 거, 그 다음에 금 투자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 좀 스마트머니가 많이 움직이는 곳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금 투자라든지 네.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움직임이 있는지. 금 투자로는 이 뭐 스마트머니가 아니라 그냥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금을 열심히 사고 있죠. 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금은 최근 뭐 제가 자금을 다 세세히 따진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금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뭐 뒤에 이제 금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금은 좀 흥미로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럼 대표님도 지금 같은 시점에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는 자산군으로 좀 금을 꼽으시나요? 저는 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유망한 이유는 저는 1900 후반 2000대에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유망한 네. 거고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뭐 뒤에 뭐 금 얘기 이따 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때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께서 투자 판단을 내릴 때 가장 뭐 우선하는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엄청 고수는 아닙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의 한 7, 80%는 매수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을 사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제가 금 얘기 뉴스에서도 뭐 금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금 현물을 지금 사는 게 인기다. 그리고 KIX 거래대금도 한 10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금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죠. 아, 지금 아찔한 수준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다 갈까 말까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금이 낮을 때 그냥 2천에서 매집을 했으면은 고민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수를 거장들도 이 특징이 일찍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상당히 일찍 들어갔는데 23년 초에 들어갔다가 24년 한 초중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찍 들어가되 절대 늦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일찍 나올 수는 있어도 절대 늦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하고 이 가격에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많다. 네.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배틀을 휘두르지 마라. 공이 확실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기업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도 좋고 기업이 좋아야지 확실하게 배틀을 휘두를 수가 있지. 지금 이 기업 너무 좋은데? 너 성장성 너무 좋고 앞으로 너무 좋은데 근데 주가가 비싸. 근데 그래도 성장성 좋으니까 이 주식 사는 게 나. 이런 태도보다는 이 기업 성장성 좋긴 한데 좀 비싸네. 다른 더 좋은 조건의 주식이 없나? 세상에 이 오르는 주식이 그거 하나뿐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틀을 신중하게 휘둘러서 매수를 해야지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매도할 때 고민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해준 말씀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해주셨던 말씀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한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야지 이게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신 투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잃었던 투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네. 제가 원자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자재 투자도 하시고. 네, 선물 옵션을 자주 하는데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 때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1차 코로나 유행이 한 번 오고 그다음에 그 해 이제 가을 겨울쯤에 2차가 또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1차에 각국들이 이제 코로나 몸살을 한번 겪고 나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한다, 봉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일까? 라고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다시 그 확진자 수도 늘고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확진자 는 패턴이 1차 당시에 유럽 늘고 남미 늘고 미국 이 순인데 다시 그 순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확진자 수 늘어서 경제를 다시 한번 셧다운하면은 일단 4월에 마이너스 유가도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회복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투자에서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이 벌어드는 돈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분석할 때 수요 공급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수요는 과연 이 경제가 셧다운할 것인가, 문을 닫을 것인가 였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셧다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가 있는가? 그럼 바로 이제 병원이 포화가 되면은 문을 닫겠죠. 그래서 그럼 병상수 대비해서 확진자 이 정도 늘어나면은 병원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그럼 병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안 되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이 셧다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셧다운을 피할 수 없는 그 지점이 뭐든가 어쩌면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죠. 병상수 대비해서. 근데 보니까 이 정도 확진자면은 이거 스트레스가 위험 레벨까지 가겠다라고 어느 정도 진단이 됐었고, 그럼 이제 수요는 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셧다운을 확률이 높으니까 의료 시스템을 봤을 때 확진자 추이나. 그러면 공급에서 지금 이제 오펙이 계속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철저히 그럼 이제 감산을 못 버티고 나가서 증산을 할 확률이 있나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GDP 대비해서 그 각 오펙 국가들이 석유 수출액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감산을 해서 지금 얻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여기서 유가가 더 떨어지거나 하면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해서 그 게임 이론 중에 사슴사냥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사슴사냥 게임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사냥꾼들이 단체로 사슴을 막 몰아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딱 몰아서 이제 사슴을 포위를 했는데 옆 앞에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냥꾼의 선택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이 사슴을 잡아서 사슴 고기를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내 눈앞에 지나가는 토끼를 나 혼자 잡아서 이 토끼를 내가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이 선택에 나누는 걸 사슴사냥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쨌든 오펙의 이 증상과 감산에도 대비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감산 대우를 지키고 있는데 눈앞에 이제 토끼가 지나가서 난 증산할래라고 이 감산대에서 뛰쳐나갈 국가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뛰쳐나갈 국가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뽑았고, 그래서 그 리스트대로 1차, 2차 국가가 이제 감산다우에서 나가면은 이거는 못 막는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 거니까 원유 가격이 상당히 또 떨어지겠네라고 해서 숏배팅을 했었습니다. 수요가 괜찮게 보다가 제가 블랙마데이로 가끔 부르는데 11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백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 무위로 돌아가죠. 이런 복잡한 플랜과 계산과 다 했는데 이거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가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항상 겸손해야 되고 투자는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저희- 씁쓸하네요 얘기하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투자에 관심도 많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